목요일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는 만큼 누린다라는 시간으로 정말 유용한 정보들을 꿀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미국 변호사 존청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사가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번 예. 주에 굉장히 어수선한 환경이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저도 얼바인에 거주한 지가 이제 10년 됐는데 한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이 산불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때도 저희 집하고 이제 저희 회사 쪽은 아니었지만 근처에서 이제 이베큐에이션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아주 기억이 생생하지 않은 걸 보면 아주 심한 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뭐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불이 뭐 그 커뮤니티까지 올 그럴 상황을 걱정한 건 아니었는데 워낙에 이 강풍이 심하다 보니까 그렇죠. 재해라던가 공기가 뭐 아주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기 낙진이 LA까지 왔던 예. 걸 보면 그곳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대피하셨었어요? 예, 저희도 대피를 월요일 날 그게 되고 나서 화요일 날 오후에 풀렸어요. 저희 사는 지역은. 근데 아마 그 옆에 지역 그 뭐 오차드 힐이다 뭐 이런 데들은 아직도 아마 계속 그 대피 대피가 중이시구나. 한 그런 중인 것 같아요. 네, 오렌지 카운티에 계신 분들 또 yorbalin다, 글렌데일까지 산불 소식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각별히 건강 관리 잘하시고 또 피해 상황 없으시길 없으셨으면 바랍니다. 네,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현재 돌아가는 상황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결국 대선 전에 합의는 물 건너 갔다는 게 그렇죠. 맞죠? 예. 네. 예. 뭐 물 건너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 일주일 사이에도 뭐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뭐 지지부진했다는 게 사실 맞는 표현이겠고 네. 그리고 뭐 코비드 테스트에 있어서의 뭐 어떤 디테일한 그 내용들에 있어서의 협상이 진행된다라고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양쪽 모두 시간을 보내는 그런 거였었고요. 네. 최종적으로 지난 그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 날 백악관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을 통해서 선거 이후에 크게 이겨서 더 큰 걸 바로 하겠다라는 그런 트윗을 올렸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은 민주당과 낸시 펠로시에 있다라는 그런 뭐 레토릭들인 거고요. 네. 낸시 펠로시 의장도 역시 어제였죠. 그 MSNBC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여전히 뭐 노력은 하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선거 이전은 어렵다. 물 건너갔다라는 게 된 거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또 상하원이 다 휴회 중입니다. 상원은 대통령 선거 끝나는 그 다음 주에 다시 그 재개될 것이고요. 하원은 또 그 다음 주다 보니까 이게 뭐 이론상으로야 이 중요한 프로그레스가 있으면 다 소집을 하겠습니다만 그게 될 리는 없죠. 다음 주 선거가 있는데. 그리고 그분들도 이제 선거에 나가시는 분들이 또 그렇죠. 계시잖아요. 그 얘기죠. 네. 그것 때문에라도 바로 정말 닥친 선거를 코앞에 두고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 것 또한 그렇고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선거 이전에 어떤 그 진도가 나갈 거라고 기대하는 게 비현실적인 상황이 된 거죠. 양당이 이 정치공학적으로 그것을 다룬 게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양쪽 다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좀 빨리 좀 해결이 됐었으면 좋았겠는데 결국 우려하던 대로 네. 대선 이후로 물 건너가게 됐는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좀 타임 스케줄에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뭐 어쨌거나 대선 이후에 안 될 거다라고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뭐 경제에 미친 지금 뭐 확진자 늘어나는 거 겨울 됐을 때 또 상황이 또 더 안 좋아질 거라는 거는 뭐 다들 모두가 예상하는 바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 경제학자들 또 그런 뭐 중앙은행 이런 데서 중앙은행 페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라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네. 실제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에 대한 니즈는 공감을 하는데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또한 당연히 다를 테니까요. 네. 그걸 뭐 예를 들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그저께 그 트윗 이후에 또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게 그 민주당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원내대표 쪽에 대한 책임을 돌리면서 동시에 우리가 선거를 이기고 나면 더 크게 할 건데 그때는 미국 사람들을 위한 어떤 코비드로 이런 그 손해를 본
그런 사람들 타격을 입은 미국 사람들만을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민주당의 방안은 코비드와 전혀 상관없는 또한 뭐 방만한 스테이트 앤 로컬 정부의 운영에 대한 것들까지 포함시켰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언다큐멘티드 그 사람들 네, 그러니까 네. 불법 체류자들을 말하는 네. 거죠. 까지도 지금 확대하면서 굉장히 뭐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안이었었는데 그쪽에서 이번에 볼 때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크게 이기고 나면 그런 것들 다 재조정해서 신속하게 진행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뭐 민주당이야 뭐 또한 국민들에 대한 어떤 직접 지원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뭐 민주당의 철학인 거잖아요. 상대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정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 웨이브를 달성하는 상황 또는 뭐 그렇지 않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요. 또 그렇죠. 뭐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당선이 될 경우에는 뭐 당선이 안 될 경우라 그러면 당연히 어떤 공화당과 백악관 쪽의 그 방향이 더 힘을 받을 것이고요. 또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또 안 좋게 보면 취임하는 때까지 1월 말 2월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왜냐하면 그렇죠. 더 큰 방안에 대한 거를 이제 실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또 바뀌어야 되니까 정권이 네. 바뀌고 네. 상하원의 그런 구성원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여기에는 이제 그 다시 말씀드리면 바이든 후보가 이기고 블루웨이브가 달성된다라는 그런 시나리오에서는 또한 그 레임덕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얼마만큼 또 협조적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리 또 전개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대선을 뭐 5일 앞둔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얘기하는 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각자 자기들이 대승을 할 경우 하원 장악하고 상원 장악하고 백악관 탈환하고 그거를 시나리오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예. 만약에 예. 국민의 선택이 예.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뭐 반반씩 뭐 백악관은 누가 되겠지만 상원이나 하원이나 자기들이 그리는 그림하고 조금 반대로 나오거나 합의가 쉽지 않은 숫자로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하자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게 뭐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이런 금융시장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인 거죠. 뭐 바이든 후보가 이기더라도 또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상대적으로 그와 같은 불확실성은 떨어지겠지만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서 그걸 승복하느냐에 대한 것도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상하원의 그 다수당이 어떻게 되느냐. 하원은 뭐 별 이견 없이 민주당 주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상원에서는 가능성이 민주당이 갈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네. 뭐 그건 이제 가능성이니까요. 그게 만약에 서로 달라질 경우에는 어떤 금융시장의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커지겠죠. 그렇죠. 커지겠죠. 네. 네. 어차피 뭐 지금 공화당이 장악하는 상원수가 53석이니까 민주당이 자기들이 과반수는 넘길 거다라고 지금 예상하고는 있는데 네. 과연 그게 그대로 되면 그런 그림이 그려지겠지만 아닐 경우에는 또 이제 거기서 그 교착 상태에 또 머무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관점을 좀 바꿔서 보면 이제 결국은 CARES 액트잖아요. 3월 달에 통과했던 그것들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적어도 실업 수당이라던가 거기서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그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 범위를 확대한 그런 내용 네. 그리고 또 그 기간을 연장한 거 원래 26주에서 13주를 더 추가해 준 거라던가 뭐 연방정부 보조라는 거는 뭐 이미 끝난 얘기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 두 가지도 연말에 끝나거든요. 그리고 또 9월 초에 그 8월이었죠. 8월이구나. 8월 초에 그 CDC의 이빅션 밴이라고 하는 게 또 연장이 됐었거든요. 원래 케어스 액트에서는 7월 말에 끝나는 거였는데 퇴거 금지. 예, 퇴거 금지에 대한 걸 연장을 했는데 물론 주정부 차원에서는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1월 달까지 연장이 돼 있습니다만 네. 뭐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결국은 그 케어스 액트를 기반으로 해서 나왔던 지원책들이 이제 익스파이어가 되는 거죠. 연말에. 네. 그러면 한참 뭐 상황이 안 좋을 때 추울 때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 뭐 예를 들어 추운 지역, 뭐 시카고다 뭐 이런 지역에서는
뭐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뭐 식당, 레스토랑 여기서도 뭐 외부에서 식사하는 게 이제 더 이상 현실적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그렇죠. 몰리는 거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냥 단순히 누가 정당을 어떻게 뭐 저 머저리가 되고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정말 시급한 사안인 거죠. 네. 예. 이제 며칠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은 예측 상태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투표가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목요일 날 만나게 될 텐데 목요일이면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네.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목요일 날 결과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러잖아. 그것도 첫 번째 질문이겠죠. 네. 첫 번째 질문이겠죠. 그렇다고 하던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그 화요일 날 선거에서 이기면 그러면 이제 기다려야 되는 그 우편 투표의 결과를 봐야 그렇죠. 되는 그런 것이고 네.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이기면 그거는 뭐 우편 투표에 대한 적어도 그런 기대치는 바이든 후보가 더 우세하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아서 네. 좀 더 빨리 끝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선거 끝나고 이틀 후인데 네. 그때 어느 정도 차라리 방향이 잡히면 네. 그러면 변호사님과 그런 앞으로의 그렇죠. 스케줄을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네. 예. 그때도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를 한다 그러면 참 말씀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일 그렇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뭐 한편으로는 뭐 스티뮬러스 관련된 거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당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어떤 새로운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이걸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죠. 네. 그러긴 그게 하죠. 길어지면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요. 언제까지? 아니죠. 기다리는 스티뮬러스 국민들이 합의가 힘들어요. 국민들이 팬데믹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래서 이제 경기 부양책으로 내놓는 스티뮬러스 합의가 예. 그게 선거 공약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밀려올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결국 그게 현실이 돼버렸네요. 네. 네. 결국 그래서 어제 주식시장은 정말 박살이 났고요. 그게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 MSNBC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때 마침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진행자가 그래서 이제 확실히 뭐 물 건너간 거지라는 이런 질문을 했는데 거기서 이런 네. 뭐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냥 쭉 뭐. 그냥 빠졌죠. 근데 뭐 사실 뭐 주식 시장에 대한 건 이후에 평가하는 거니까 네. 뭐 원래는 그게 다 이미 기대를 버린 상태였다라는 얘기도 있었었잖아요. 반영은 돼 있었습니다만 네. 또 그게 약간 또 트리거가 돼서 네. 긴가민가 하던 분들께서 결국은 결정을 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네. 요 얘기는 저희가 계속 진행하면서 어떤 사안들이 펼쳐질지 또 변호사님과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확실한 얘기하죠. 저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금 더 확실한 정보들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CPA이면서 또 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니까 이 시간에 주시는 또 정보들이 저희한테 꿀팁으로 많은 분들이 다시 듣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이어갈까요? 지난주에요. 네. 그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텍스 플래닝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게 내용이 결국은 내가 직접 거주하는 집은 많은 분들이 특히 해당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또한 그 외에 투자 목적으로 투자하는 그 부동산, 임대 부동산이 될 텐데요. 에 또 적용이 되는 텍스 플래닝이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 대한 그 플래닝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머지에 또 2가지가 있는데 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냥 계속 갈까요? 아니면 잠깐 쉬었다 갈까요? 그냥 하셔도 될 것 예, 같아요. 그냥 갈까요? 그러면 네.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걸 거예요. 25만 불 그 과세 소득에서 빼주는 거죠. 내가 주 거주지, 그 프린시플 레지던스라고 하잖아요. 내 집에 직전 5년을 놓고 봤을 때 2년 동안 내가 그 집을 소유하고 또 거주했을 경우에는 그 집의 매각에서 나오는 그 양도 차익에서 25만 불까지는 면제해주겠다, 과세 소득에서 빼주겠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적어도 집을 사게 되면은 2년 이상은 거주하시려고 하는 게 이제 이거 피해 가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혜택 맞습니다. 받으려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또한 부부 공동의 경우는 각 배우자마다 25만 불씩 할 수 있기 때문에 50만 불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예, 그와 같은 내용도 확실히 누려야 될 것이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게 그러니까 5년이라고 하는 것이 5년 중에 2년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반드시 직전 2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5년이라고 하는 과거 프레임을 놓고 봤을 때 띄엄띄엄이라 하더라도 그 2년을 충족하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띄엄띄엄이라도 2년을 충족하면 된다는 말씀이면 그 5년 동안에 실거주지가 아니었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아니었던 말씀일까요? 기간이 있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방안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방안이 될 텐데요.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내가 집을 오랫동안 살았어요. 살아서 나는 이제 50만 불 부부를 놓고 봤을 때 50만 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팔지는 않고 다른 집을 살 수도 있잖아요. 다른 집을 내가 사서 그 집으로 이사 가고 원래 거주하던 집은 내가 렌탈 프로퍼티로 쓰려고 해요. 네.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겠죠. 네. 근데 여기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5년 기준, 그 방금 말씀드린 5년 기준에서 2년 동안의 거주 소유를 충족해야 되는데 소유야 계속해서 충족하겠지만 거주 요건이 어느 시점에는 깨지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 말은 내가 50만 불의 혜택을 누리는 기회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저 대답 못했어요. 그냥 진행하세요. 못 알아들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만 불이라는 거 이제 부부 네. 공동 명의로 돼 있을 때 50만 불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40만 불을 주고 산 집이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한 90만 불이 됐어요. 근데 이 집을 제가 안 팔고 다른 집을 사서 이제 그 집으로 가면서 지금 이 집은 내가 렌탈 프로퍼티, 임대 부동산으로 돌리려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임대 부동산으로 돌려버리면 계속해서 렌트비도 받고 계속 거주는 안 하겠죠. 임대 네. 부동산이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중에 2년 동안 내가 거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내가 그 임대 부동산으로 계속 쓰고 있는 상황, 그걸 내가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2년 거주 요건이 깨져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50만 불의 그 양도소득세 면제해주는 그 혜택을 못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그 집을 내가 세운 S 코퍼레이션에 매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혹시 그 방송 들으시는 분 가운데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타주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타주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이 방법은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주법상. 이거 연방세 혜택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거의 제가 아는 모든 주들은 이 혜택은 소득세 계산에서도 인정해주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방송을 혹시라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약간 미국 부동산 그러면은 조금 거리감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말씀은 어디서도 듣기 힘든 말씀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언젠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같은 상황에서요. 네. 내가 회사를 하나 세웠어요. 네. 그리고 그 회사에 내가 그 90만 불짜리 자산을 90만 불이 이제 마켓밸류로 된 거잖아요. 판 거예요. 그리고 다운페이 얼마 내가 받은 거죠. 얼마를 받는 것만 이건 좀 기술적이니까 빼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실체는 변한 게 없죠. 왜냐하면 내가 직접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내가 가진 100% 가진 회사가 회사에. 가진 거니까 어차피 내 거라는 건 동일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 이 자산은요 90만 불짜리 자산이 된 거예요. 내가 매각을 했죠. 40만 불의 베이시스 원가를 가지고 있었던 걸 90만 불에 이제 판 거예요. 네. 그러면 원래는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50만 불의 소득이 생겼으니까 세금 내야 될 텐데 네. 네. 그러나 50만 불에 대해서 과세 소득에서 빼주는 그 혜택이 있잖아요. 지난 5년 동안에 2년 거주했을 그렇죠, 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벤트에 대해서 나는 세금 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S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내가 100% 소유한 그 회사는 임대 자산을 취득한 거예요. 얼마에 90만 불에. 그렇게 됐으니 나는 캐피탈 게인, 그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도 안 내도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떤 혜택이 있냐면 이 회사는요, 내가 소유한 회사는 이제 임대업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세입자들이 들어오죠. 그러면 세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매년 이 자산은 이제부터 인컴 프로퍼티로서 수익을 내는데 내가 받아들이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관리비도 있을 것이고 세금도 낼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젠 다 비즈니스 익스펜스로서 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는 감가상각이라는 것도 있는 거죠. 네.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부동산을 얼마를 주고 사면 그거를 다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세법이 정해진 기간에 따라서 일정 금액 그 기간만큼 나눠서 비용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내가 100을 주고 산 게 있는데 감가상각 기간이 10년이라고 하면 1년에 뭐 10씩 비용 처리를 하는 그런 개념인 그렇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 S코퍼레이션이 판 집에 대해서도 만약에 내가 이걸 안 팔았어요. 그냥 직접 렌탈 프로퍼티로 돌렸어요. 그랬다고 하면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금액은 40만 불이에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근데 프로퍼티가 소유, 아니, 그러니까 저 엔터티가 소유했을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90만 불이 90만 되는 불이 되는 거군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또 그만큼- 추가의 굉장히 큰 효용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40만 불을 렌탈 프로퍼티를 돌렸을 때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게 뭐 말하자면 40만 불까지밖에 안 되는 건데 이제는 그 법인이 렌탈 인컴, 임대소득을 내면서 최대치로 낼 수 있는 감가상각 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90만 불로 늘어나 버린 거죠. 네. 질문이 있어요. 이미 그런 상태로 내가 살던 집이 렌트하우스로 변한 상태인 가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이 S코퍼레이션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혹시 있나요? 그게 렌트하우스로 돌렸을 때 바로 S코퍼레이션을 세워서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벌써 렌트하우스가 돼 있는 집을 나중에 이후라도 이런 정보를 듣고 바꿀 수 할 수는 있는지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나중에 똑같은 할수 있는데 혜택이에요. 근데 이제 그 처음에 매각할 때 50만 불까지의 혜택에 대해서는 그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가 렌탈 프로퍼티를 돌렸는데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 이상 이미 렌탈 네. 프로퍼티를 했기 때문에 그 50만 불 혜택을 누릴 자격이 만약에 없어졌다 그러면 못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여전히 할 수 있는 거죠. 세 가지 질문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오늘 투자 부동산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질문, 이 내용이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라서 또 첫 번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주세요. 네. 내가 그거를 렌탈 프로퍼티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회사의 성격이 S코비여야 됩니까? C코비여야 됩니까? 둘 다 상관없습니까? S 코퍼레이션이어야 돼요. S코비여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C여도 되는데 네, 이러면 이제 주제가 좀 바뀌어 버립니다만 네. 뭐 C 코퍼레이션, S 코퍼레이션의 그 차이를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 오늘 좀 엇나갈 수는 있지만 그렇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S 코퍼레이션은 그 이중과세가 안 되도록 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좋은 거죠. 네. 근데 그거는 S 코퍼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뭐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개인으로서 충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혜죠. 말하자면 일반 그 회사를 S로 내가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세금을 2번 안 내도 되는 게 특혜니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S도 되고 C도 되지만 이왕이면 S를 추천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엔터티를 만들어서 그 엔터티한테 제가 양도를 했다고 하자고요. 예. 그리고 그 엔터티가 40만 불짜리 원래 베이스였는데 그게 90만 불짜리 건물을 예, 샀어요. 그러면 그 엔터티도 나름대로 이 뭔가 뒤에 히스토리가 있어야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던 뭘 해주던 할 텐데 그게 오래 만들어진 그런 용도로 오래 만들어진 에스콥인 경우에는 괜찮을까요, 그게? 그건 제가 사실 답은 없는데요. 네. 그 말씀하신 게 어차피 내 집인데요. 내 집을 내가 세운 회사로 파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 추가의 론을 받거나 하는 그런 이벤트는 없죠. 없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는 뭐 은행하고는 관계가 없이 갈 네, 수 은행하고는 있는.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그 90만 불, 40만 불에서 90만 불이라는 것도 네. 그거에 대한 지급을 뭐 말하자면 그 노트의 형태로 내 회사로부터 내가 노트 받는 그런 식의 구조로 가는 그런 상황, 그렇게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것 때문에 세 번째 질문할 것까지도 그냥 해결해 주셨습니다. 됐습니다. 네. 답을 됐어요? 제가 못 할까 봐 깜짝 아니. 긴장했습니다. 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금방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런 식으로 에스콥을 이용한 절세 방법이라는 것을 많이들 활용하십니까? 이렇게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보시면? 그거는
그런 뭐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하시면 그런 아이디어는 당연히 같이 공유가 되고 그 밖에도 지금 뭐 이어서 이제 투자 부동산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네. 모르는 분들 많죠. 모르시는 어. 분들 많죠. 네. 예. 카톡에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임대 프로퍼티를 S로 바꿨을 때, S 커퍼레이션으로 바꿨을 때 명의 변경도 당연히 회사 명의로 바꿔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이어지는 질문 가능한 질문 중에는 네. 프로퍼티 텍스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90만 불이 되니까. 예, 90만 불이 되니까 그게 조정이 되는 것 아니냐. 조금 뭐랄까 뭐 델리컷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낼 수도 있다고 보죠. 만약에 가장 월스트로 가장 보수적으로 봐서 이 어세스먼트 기준이 바뀐다고 보자는 거예요. 네. 그 90만 불이 되면 결국은 50만 불 차이잖아요. 네. 50만 불에 대해서 프로퍼티 텍스 내는 거는 연간 뭐 대략 뭐 1에서 2%겠죠. 카운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뭐 한 5천 불이라고 하면. 네. 그렇죠. 결국은 그 금액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차액에 대해서 그만큼의 프로퍼티 텍스가 가장 보수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나올 것이고 반면 이제 이걸 통해서 줄일 수 있는 것들은 그만큼에 대해서 첫째 양도세액을 줄이는 그런 혜택이 있는 거고요. 그 세금액은 보통 소득세가 뭐 연방 주 따져 보면은 거의 뭐 30-40%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프리시에이션 이후에 감가상각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베이시스 금액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베이시스 금액이 50만 불 늘어난 거에 대해서도 그 세무상의 어떤 세금상의 그 효용 혜택으로 놓고 보면 그거의 30% 이상이 되는 거니까 네. 이 프로퍼티 텍스의 증가분과 비교할 건 아니겠죠. 네. 라는 네. 게 이제 말하자면 답이 될 겁니다. 아. 그리고 근데 더 나아가서 그 주 정부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보통 오너십이 바뀌면 그래서 다시 리코딩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 그 프로퍼티 텍스를 산정하는 그 어세스먼트를 다시 진행을 하는데 네. 예외로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실질적인 내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았을 때에는 면제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석될지는 사실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다만 이제 그게 최악의 경우 가장 좋으면 이제 그와 같은 예외를 인정을 받아서 리어세스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그게 리어세스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서 보면 더 유리하다라는 거는 여전히 유효한 거죠. 제가 만약에 55세를 넘은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에 리어세스 안 당할 수 있는 예외 조항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55세를 뭐 이렇게 넘어서 55세를 넘게 되면은 그 어떤 그 저 평생에 한 번 물론 이번에 주민 발의한 그것 때문에 아. 변경으로 올라가 있는 게 있긴 하지만 그게 여기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 거래와 네.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그거는 저도 그냥 한번 훅 던져본 질문이었는데. 예. 네. 만약에 이럴 경우에 에스코퍼레이션을 만들게 되면은 에스크로도 다 오픈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까? 오. 뭐 내가 내 건데요, 뭐 네. 내가 내 거를 그대로 하는 거니까. 네. 물론 뭐 이게 정말 어떤 그 세법상 arm's length transaction 그러니까 적정 가격에 따른 정당한 거래다. 내가 장난친 거 아니다라는 걸 보이기 위한 그런 말하자면 형식상의 요건으로서 쓰는 거는 뭐 바람직하겠죠. 네. 네. 회사가 LLC인 경우에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이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인데요. 이걸 Scorp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LLC라고 해서 안 될 게 뭐가 있지라고 궁금할 수는 있을 텐데 근데 이와 같은 결정을 인정받은 판례가 Scorporation이었을 때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되도록이면 Scorp이 더 낫겠다가 뭐 저도 이제 궁금했었던 거였어요. 이 내용을 처음에 보면서 왜 다른 엔터티 패스트루 그러니까 아까 세금 2번 안 내는 엔터티 중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이제 LLC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LC 그러면은 리미티드 라이빌리티 코퍼레이션이라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유한 책임 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근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에스콥을 추천해 주시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네. 네. 그럴 경우는 이런 지금 말씀해 주신 경우는
더러 있을 것 같아요. 살고 계시다가 가족 숫자가 변동이 있어서 렌트하우스를 주고 다른 데를 이사 가시고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미리 시기상으로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조정해 보시면 이거와 같은 좋은 혜택이 분명히 있네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를 드리면 네. 이게 아마 뭐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 뭐 LLC다, 코퍼레이션이다 이런 컨셉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실 테니까 그런 면에서 방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을 추가하면 LLC는 기본적으로 세법상 존재하지 않는 엔터티로 봐요.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LLC라고 하는 것은 세법상으로는 내가 그냥 직접 그 프로퍼티를 갖는 것과 똑같이 봐요. 그래서 연방소득세 신고도 안 해요. 따로 내가 100% 그 LLC를 소유한 경우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내가 별도의 엔터티를 세워서 매각하는 그런 거래라는 데 있어서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것도 아마 감안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LLC를 갖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아까 그 네. 연방소득세 얘기를 하니까 왜 S를 안 하고 LLC를 할까 그랬는데 또 그런 또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예,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보통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프로퍼티별로 LLC를 위에 두고 하는 거를 권유드리거든요. 그럼 당연히 어떤 뭐 법적인 리걸 프로텍션 그런 로스시라든가 그런 리스크에 대한 프로텍션 차원에서 하는 거고, 또한 LLC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 무거운 결정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특히 연방세 차원에서는 별도 세무신고도 안 해도 되고, 그러나 상법상의 그런 프로텍션은 내가 달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다시 듣기 필수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미국 변호사 존청으로 검색하시면 정말 다양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요즘에 준비하시는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무한 반복하실 수 있으니까 아마 꿀 정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변호사님, 저도 30년 방송하면서 온갖 전문가분들 모시고 귀동냥으로 주워 들은 거는 참 많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건 진짜 꿀팁 중에 꿀팁이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좀 자주 해주세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못 투자부동 못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에. 기다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그 네. 제가 이 관련된 거를 준비하면서 뭐 네. 저희 영상을 또 저희 유튜브 채널 보시는 분들께서는 정리된 내용을 이제 컨텐츠로 올리니까 보실 수 있고요. 네. 투자 부동산에 대한 것도 제가 지금 어제 사실 준비를 했는데 네. 양이 훨씬 더 많아요. 많아서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싶은데, 어쨌거나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저희가 뭐 방송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그 들으시는 분들이 그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네, 느껴져요. 정말 오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뵙고 또 계속 좋은 얘기, 꿀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변호사 존청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